네, 그럼 지금부터 제2세션 디지털 전환과 삶의 질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통계개발원장을 역임하셨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배영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배영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목소리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배영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션 이름에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메인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번 포럼이 삶의 질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삶의 질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세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사실은 통계개발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삶의 질이라는 이제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그럼 도대체 삶의 양은 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삶의 양은 1이고요. 그래서 결국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질밖에 없다. 양은 누구나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질에서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 세션은 세 편의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해외 동향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해보는 그런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연세대학교 강정한 교수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육개발원 권희경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이 네 분 오셨는데 먼저 카이스트의 이원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요셉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국회 미래연구실 허종호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개발원의 심수진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장에도 계시고 온라인에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다 듣고 뒷부분에 가서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문하실 때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한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기 노동 변화와 삶의 질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한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특히 노동 변화에 따라 어떻게 그걸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그 파란색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오렌지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나름 이제 제가 작년에 키스디 과제를 하면서 정리했던 편인데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관련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시대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몇 년 전에 참여했던 그 이제 지필 책 만드는 작업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 기존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한 다음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어떻게? 데이터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지가 필요 없다. 근데 인터넷 도메인을 아무리 무료로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도가 높은 그 가상의 토지고요. 그 토지의 지대가 급등하면 그게 보통 페이스북 같은 데의 주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본도 보통 저희가 금융자본을 생각을 하는데 금융자본보다 데이터 자본이 더 중요해졌고 심지어 금융자본을 포기하고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는 일이 생겼고요. 혹은 데이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변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더 이상 임금 근로자의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무료로 해주는 노동이 훨씬 중요해졌고 마지막에 특히 생산 조직이 플랫폼화 되면서 더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노동 부분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저희 사회학회 분들하고 했던 작업인데 요 표 자체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거기서 소개했던 건데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글렌 웨일이라는 경제학자 그룹에서 제시를 하는 건데 주장을 하는 건데 현재 데이터는 그래서 자본으로 유통되는데 이걸 노동으로서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 노동 시장을 창출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 같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약관에 동의하고 자본으로 넘겨주는 경우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나라고 했을 때 보통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많이 귀결이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많은 이윤을 얻은 뭐 테크 기업들한테 어떻게 자본세를 걷어서 재분배할 건가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을 직접 보상을 하려면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 자체를 보상을 해주고 데이터 노동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 노동 같은 겁니다. 껌껌이 받는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상을 해주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본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걷어야 되거든요. 개별 노동자에게.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저게 구현 가능하냐라는 어려운 문제까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뭐 대충 표현하면은 결국 데이터에 뭐 이걸 사회화시킬 거냐 아니면 민주화시켜서 시장을 창출할 거냐 뭐 이제 대충은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뭐 자세히 이걸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말씀드린 대로 좀 배경으로서 제가 우선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속해 있는 SSK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패널 데이터를 팬데믹 시기 이후에 꾸준히 모은 거를 앞에 이제 초기 3차 정도 그 2021년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달 간격으로 모은 요거의 결과를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종속 변수 5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삶의 질과 관련되는 혹은 정신 건강과 관련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감, 실제로 삶의 만족도, 뭐 우울감 뭐 이런 건데요. 그냥 압도적으로 저것들의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삶의 질에 무슨 영향이 되는가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인데 특히 이제 팬데믹 시기에 저희가 직접 못 만나니까 어떤 디지털 소통을 통해서 뭐 지인들과 연락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높여주거나 삶의 만족도와 좀 반대되는 정신적으로 우울한 증상을 낮춰주는 요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디지털 소통을 뭐 업무 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적 목적 이런 거 하는 건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원래 가까운 대면 관계였던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락을 디지털 어떤 그 매개를 이용하는 거는 꽤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좀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냥 삶의 만족도 자체를 또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한 거냐, 저희 SSK 데이터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그 사용 빈도 중에 죄송합니다. SNS라든가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는 삶의 만족도를 별로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대안적인 생각보다 막상 조사를 해보면 온라인상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마련하거나 대안적인 소통을 하는 데서 꼭 좋아지진 않고요. 문자 메신저나 화상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과 주로 하는 거죠. 가까운 얼굴을 노출해도 되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기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에 저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소득,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디지털 수단,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조금 아직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재택근무가 어떻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노동 전환 중에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격 노동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데이터로 봤을 경우에 뭐 여기 요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지만 일터로 복귀하는 것보다 일단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어도 응답자 스스로는 더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은 그런 단계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워라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일터로 내가 복귀하면 배우자의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거는 서베이에서도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울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가 아니라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키스디에 디지털 대전환 그 과제를 하면서 했던 주요 서베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오지원 박사님과 주로 같이 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무작위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갖고 응답자한테 더 디지털 기술에 따라 더 기대되는 건 뭐냐, 우려되는 건 뭐냐라는 거를 랜덤하게 두 개를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밸런스 게임을 각 7회씩 했습니다. 지금 보시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쫙 되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중에 두 개 골라서 제시하고 또 위협은 이 중에 두 개 골라서 제시하고 이제 7회씩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본 게 이겁니다. 그럼 기회 요인 중에는 뭐 기술이나 건강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고요.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위험 요인은 보안이라고 한 건 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킹 당하는 거, 금융 해킹을 포함해서 저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거를 기회와 위협을 해서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고위협이면서 고기회인 거는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식 속에. 그래서 대부분 위협 쪽으로 분화되거나 기회 쪽으로 분화되거나 대충 이런데 굉장히 저기회라고 얘기한 건 없는데 가장 디지털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어떤 관계의 개선, 소통의 개선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런 변화를 직접 느꼈던 거는 소위 말해서 SNS의 발달인데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고위협인데 저기회인 게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개인적인 어떤 위협, 보안, 안전 위험 쪽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보다 뭘 좋아하느냐라는 거를 좀 비주얼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화살표가 모이는 게 이제 그 선택받은 겁니다. 더 기회가 높을 것이다라고. 화살표가 빠져나가는 요 회색은 선택을 못 받는 항목들이었고요. 그럼 응답 유형 중에 여기 보시는 것과 여기 보시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좀 불편하네요. 제가 옆에 나와서 할게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응답 유형은 어떤 오히려 그 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걸 해서 보안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ICT의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응답 유형. 그리고 워라벨은 이렇게 일생활 균형은 별로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근데 또 다른 응답 유형을 보시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기회는 별로 아니고 오히려 워라벨에 대한 기대가 있고 워라벨이 좋아질 거다. 근데 말씀드린 걸 ICT 기술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큰 동시에 기대하는 종류의 응답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여기랑 다르죠.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되게 다른 응답 유형.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보안, 그다음에 디지털 어떤 정부의 복지 서비스, ICT의 접근성 이런 거를 다 위협으로 느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중에 직업이나 소득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응답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기회 요인 같은 경우에 아까 볼 때 그냥 워라밸은 관심 별로 없고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는 파란색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반면에 워라밸을 위한 어떤 정보 기술의 활용을 기대하는 건 빨간색 여성이 많습니다. 위협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위협은 연령대에 대한 차이가 심해요. 남녀보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내가 디지털 각종 뭐로부터 소외될까봐 골고루 응답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면에 젊은 층은 당연히 디지털 접근성은 걱정하지 않는데 젊은 층으로 올수록, 그다음에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일자리를 뺏거나 뭐 피싱을 당할까봐 이런 위협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약한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발표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걸 일이건 일터건 교육 현장이건 동시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일터에서도 뭔가 인적 자본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 같은 것도 좀 중요시합니다. 적으로 과연 싸울 수 있는가,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학교나 일터에서 무엇을 쌓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대표적으로 일단 직접적으로 쌓는 건 인적 자본. 이거 뭐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 갈수록 이걸 거기서 쌓고 있나 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특히나 디지털 전환이 되고 비대면 소통,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일터가 될수록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혹은 좀 주목할 거는 학교 일터가 어떤 자본을 쌓는데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가, 혹은 특정 뭐 계층이건 근로자한테 더 불리한 건 뭔가라고 하면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으로 갈수록 더 불이익이 커지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키스디 연구 과제에서의 일부긴 한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보다는 그 웹기반 플랫폼은 보통 데이터 라벨러라고 많이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분들을 박수민 박사님이 주로 연구하셨던 것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됐을 경우에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가능성도 되게 높아진다. 이게 어떻게 2차적으로 활용될지, 나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같은 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에 한정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다 해당될 수도 있다, 장래에.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플랫폼 노동에서 위치 기반, 지역 기반으로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라벨러들은 원격으로 일을 하는데, 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뭐 디지털 뉴딜로 추진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라벨링은 기계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답지를 인간이 만드는 것인데, 고숙련 노동일수록 좋은 정답지를 만들어서 기계 학습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는 기계 학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할수록, 혹은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그 노동이 미래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특히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은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되게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과 수입 차원에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 원격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맞는 직종이나 업무가 있고 아닌 직종이나 업무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아마도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장 이제 그 뭐랄까요, 업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뭐 좀 중간 관리자 혹은 팀장급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각자 자기 할 n분의 1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엔드의 분들이 있고, 위에서는 실현시키고 싶은 기획이 있을 때 중간 관리자가,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서 많은 경우 중간 관리자가 점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원격 근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나 혹은
그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삶의 질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에서 좀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일터에서도 계속 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프리젠티즘이 당연히 원격 근무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내가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한다? 그럼 내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시간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지인과의 그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카톡을 만들었으나 카톡은 업무에 이용되고 있고 수시로 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프리젠티즘이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적 자본 중에서도 이제 암묵지, 뭐 tacit knowledge라고 하죠. 그냥 그 인수인계 받는 업무의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제 업무에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과연 재택근무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인수인계의 어려움 같은 게 더 증가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이럴수록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같은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자본을 과연 그 재택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점점 중요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문제는 뭐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직업이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재택근무 좋아할 때 많거든요. 아니 뭐 수업할 때 아니면 집에서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그래도 이제 대학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 같은 경우도 좀 더 그런 게 이거는 제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은 내가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줄 인지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딜레마는 그래서 이제 결국 워라밸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인데요.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체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혜택이 있고요. 심지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한편 그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거에 또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올라간다든가, 뭐 유연성이 너무 좋다던가, 일하고 싶을 때 뭐 다 강제적인 면이 있지만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삶의 질에서 결국 이런 디지털에 대한 노동 변화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변하는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보통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자아 실현이니까 노동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가 일터나 노동에서 무엇을 이루는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삶의 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에서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재택근무가 증가할수록 점점 일터에서의 성취가 삶의 질과 분리되거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는 건 삶의 질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 안정 같은 경우 좀 희생해서도 난 삶의 질을 찾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원격 근무하고 이건 이제 삶의 질과 다 한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자본을 잃는다거나 암묵지 습득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은 노동이 유연화되면 또 사회 안전망 또 삶의 질의 대립점에 설 수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 유연성이라는 건 물론 저희가 잘 어떻게 삶의 질과 일관되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게 잘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어떤 자발적 유연성을 굉장히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삶의 질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점점 분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워라밸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디지털 전환은 그 워크와 라이프를 이렇게 다 섞이는 셔플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진짜 삶의 질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분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장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권희경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 위원께서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학생 삶의 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국교육개발원의 권희경이라고 합니다. 교육 심리 연구자고요. 그래서 학생의 사고, 정서, 가치, 신념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은 보시면 먼저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의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학생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보통 이제 의미,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용어부터 시작을 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관련 용어로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것.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거는 보통 전산화, 정보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렇게 함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업무 방식, 수익 창출 모델, 조직 문화 자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 특히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학교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 네, 있으시잖아요. 이미지, 네, 개념 이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이제 학교 교육, 교실, 수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코비드 이후로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좀 변했죠. 그래서 아직 전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우리 학교의 디지털 전환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에 의한 변화니까 보통 교육 현장에는 어떤 기술이 주로 도입되고 있나 살펴보면 주로 제일 많이 이게 약간 좀 된 데이터인데요. 그래도 보시면 AR, VR 기술, AI 기술, 로봇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것이 이제 주요한 핵심적인 에듀테크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모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시면 일단 실감한 보통 컨텐츠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육 컨텐츠라고 하면 교과서 안에 실린 텍스트 형태의 자료를 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게 전형적인 고전적인 그 교육 컨텐츠죠. 거기에 이제 이미지, 동영상 나아가서는 이제 VR, AR로 활용해서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고비용, 고위험 이런 등의 이유로 직접 체험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몰입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실감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화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학생도 변화하지만 학생의 사고와 정서와 가치도 변화하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학생에 맞게 같이 진화하는 것. 네, 그래서 학생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것. 여기에 로봇이 더해지면 약간 물리적 상호작용, 허그, 하이파이브 이런 것도 가능한 것. 이게 이제 지능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에서 어느 산업에서나 이제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이 이제 이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오고 즉각적인 시공간을 넘어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걸 연결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교사가 아니라 멘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고전적으로 교사가 하는 역할이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였다면 앞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전달의 역할을 교사가 이제 온라인 그런 기술에 내어주고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컨설팅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교육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실
뭐 평생 교육 사회가 되고 이제 평생 직업은 없어지는 이런 사회가 될 걸로 이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렌드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가 보다 더 밀접해지는, 네, 그것을 융합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최근에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학교는 그 초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도 가끔씩 예를 들고 하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는 이제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하고 에듀테크 종사자들한테도 했는데, 네, 이렇게 한 70% 가량이 융합형으로 갈 거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다시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 트렌드가 맞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온라인의 도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융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새로운 모델의 학교죠. 대학이기는 한데 미네르바 스쿨 14년도에 첫 수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건물, 운동장 이런 게 없고요. 대신에 전 세계 7개 국가의 호텔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토론 수업,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 목표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바탕을 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유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온라인으로 만나고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태제대학이라고 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학교가 개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 분야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우버 잘 아시죠? 네, 전형적인 택시 회사인 우버의 모델이 이제 그 택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결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회사가 소유한 택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한 기사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고, 뭐 운송 서비스는 그 이제 여기 플랫폼에 이제 가입된 그 기사들의 그 다양성만큼의 다양화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택시 이용자가 좀 더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 질 제거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혹시 소외 계층들, 택시 서비스를 그동안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생각해 보면 학교가 전혀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학교 소속의 교사, 학생, 우리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는 좀 흐려지지 않을까. 지금 고등학교에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런 걸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한 사람이 교사도 되고 학생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드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교육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에게 조금 더 뭔가 이로운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 간 차이, 영역 간 특수성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영역 간 공통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사실 매체라는 점에 좀 주목해 봤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매체의 변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로의 이런 굉장히 거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매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가 있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3,000년쯤 전에 문자의 도입이 그것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문자의 도입 이전에도 사실 교육이 이루어졌을 거겠죠. 뭐 학교라는 것이 없었을 수 있지만, 보통 부모나 그 윗세대 애가 아랫세대를
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에 있었을 테고요. 그것이 이제 문자가 도입이 되면서 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교육의 방식, 많은 변화가 있었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화 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만 있었을 때는 사실 교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이 이제 내 학생이 가르쳐줄 수 있는 전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문자를 통해서 기록이 있으면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디지털 매체,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맡게 되는 그 학습 자료의 양의 변화도 어마무시 많고, 또 여기서는 이제 유형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 그 전에는 교사와 함께 있을 때만 교육이 일어나고, 사실 학생에게,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으면 숙제로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가서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거 풀어와, 이렇게 이런 숙제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문자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의 도입으로 인해 학습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교육 시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고, 그 교육의 방식도 강의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고 각종 체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 면에서는 사실 문자의 도입으로 인해서 표준화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한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른 내용들을 가르쳤을 텐데, 그런데 문자가 생기면서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공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문자의 도입이 없었다면 문자의 도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반대로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사의 역할은 문자의 도입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제 안목지만 안목지를 주로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이해돼요. 사냥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교육의 내용이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동물의 습성, 사냥 도구의 특징, 거기 나아가서 사냥 도구를 개발할 때의 물리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내용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실 교육의 목표도 뭔가 지식의 습득, 그리고 이 많은 양의 지식을 다루어야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그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사고 능력이 강조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이런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다루어야 하는 정보들이 어마무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정보,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사실 정보 처리 이퀄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그래서 그 사고 능력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을 다루어내는 사고 능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대략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탐험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기의 변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가 2025년부터 28년까지 전면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기기가 컨텐츠로 도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보통 학급 내에서 상호작용할 때 손들어서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설문조사 퀴즈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토론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맵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디지털화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학급 내에서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요약해내는 일, 양적으로 요약해내는 일, 질적으로 요약해내는 일,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다 굉장히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 활동들, 작곡하고 그림 만들고 이런 거 다 하게 되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 모든 학습의 수준, 내 학습 이력들, 학습의 습관, 내가 여기서 학습에서 보인 반응들을 기초로 확인된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학습자의 것과 비교되어서 데이터화되어서 그 다음에 내 학습을 결정하게 되는, 네,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습의 방법의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교육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ABCD 중에 2개는 인간이 그린 거고 인간이 만든 거고 2개는 AI가 만든 건데요. 작품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일단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미술 교육을 해야 하는가? 교육의 측면에서 네, 그럼 미술 교육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고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교육에 관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들인데요. 뭐 그냥 제가 교육 전공자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예술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 네,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말 가장 적합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며 뭐 정서적 승화의 방법이고, 그리고 뭐 상상의 세계의 실현 으로서의 예술의 그 필요와 목적에 맞는 네, 그것에 보다 부합하는 미술 교육으로 네,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기술 중심에서 네, 이런 생각 들고요. 챗 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애들한테 챗 GPT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래서 지식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좀 가끔씩 사용해 보는데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 밑에 이렇게 막 다 답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 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챗 GPT가 다 답하고 정리까지 다 해서 주니까 우리는 지식 교육이 필요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답을 읽고 사실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용어들에 대해 용어를 알아야, 그 용어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답이 뭐 적절한지, 내가 이용할 만한 것인지 뭐 이런 평가를 해야 되고, 사실 사고는 다 해야 네, 더 많이 사고해야 되는, 네, 더 많은 지식을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되게 돌아가서 문자가 개발된 시기에 부모들은 그러면 이 문자를 사용하라고 했을까, 애들에게 뭐 혹시 너 열심히 가서 사냥 연습 안 하고 왜 그렇게 책만 읽고 있냐, 이런 타박 같은 건 혹시 하지 않았을까, 거기 다 써 있다고 네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되는데 또 기억하지 못하냐, 이런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저희 또 조심스러운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지식, 더 넓은 지식, 더 깊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보다 그 어떤 학문의 체계,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 뭐 이런 주제 같으면 생명 현상, 인간의 그런 물질 대사, 이런 것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적인 이해,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학습이 나아가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어떤 지식의 체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프랑스에서 나온 나우라는 애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국어 교육에 쓰이고 있고, 얘는 사회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얘는 미국에서 개발된 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애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쓰이고 있고, 얘는 룩셈부르크에서 개발된 큐티 로봇이라는 아이인데, 그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의 뭐 인지적인 집중도, 뭐 언어적인,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삶의 질 지표 제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재
그 삶의 지표 안에 있는 교육 지표인데요. 네, 사실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네, 그 예상하는 변화를 제가 판단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생각해보면 유아교육 지원일 같은 거는 사실 유아교육은 사회정서적인 상호작용 아이들에게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엄마들의 돌봄의 요구 이런 것들이 크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교육비 부담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 부담은 사교육비인데 근데 앞서서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네,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과나 만족도는 사실 AI 이런 맞춤형, 뭐 다양화, 개별화 이런 게 가능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관계적인 측면인 것이면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이수율이나 대학 졸업자 취업률 같은 경우는 대학이 약간 이제 그 이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발맞춰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상한 변화의 그림은 사실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삶의 질이라고 하면 너무 큰 개념이라서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런데 저는 심리 전공이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네, 내가 내 삶의 결정자.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렇게 느낄 때, 그럴 때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제 그것을 심리적 웰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자기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 심리 욕구라는 걸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인 거죠. 네, 그래서 난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나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나의 실현을 지지해주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심리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은 이 기본 심리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가? 네,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율성의 측면에서 보시면 좀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나의 표현 방식과 그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용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그 상호작용의 경험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사실 상호작용 가능하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감시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핸드폰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통제감이나 통제받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부정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능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러니까 되게 획일적인 기준, 영수 잘하고 좀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능감을 많이 못 느끼다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내 수준에 맞는 걸 배울 수 있고 이러면서 유능감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반대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량의 격차, 지식의 격차라는 것들이 혹시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유능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유능감을 더 갖게 되는데 보다 열악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관계성은 사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호작용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따뜻한 교감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코비드 때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도 줌으로 만나면서 같이 막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 스킨십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이렇게 되면 사실 관계성의 문제는 조금 더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전환이 적어도 심리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역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권희경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때 학생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마지막 발표로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기 해외의 삶을 질 지표 구축 현황 및 함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신인철입니다. 예,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강장환 교수님하고 작년에 이제 원장님 계속 앉아 계신데요. 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큰 펀딩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회학회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던 결과입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실린 내용 중에서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조금 재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SNS 많이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SNS를 최근에 사용했거든요. 예전에 트위터, 페이스북 할 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내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인스타를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학생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하면 교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안 받고요. 당연히 문자도 잘 씹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톡은 더 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인스타로 제가 DM을 보냈더니 엄청 빨리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타인과의 삶에 상호작용하거나 교류하는 방식이 완전히 좀 바뀐 거죠. 네,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스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페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 개수를 계속 써보게 됩니다. 예, 좋아요 개수가 좀 적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으면 좀 가슴이 아프고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배용수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목을 잘 잡았다. 그래서 최바울 실장님하고 심수진 사무관님께서 아주 고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목을 잘 잡으셨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시면 앞부분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지표와 관련된 논의들도 사회의 변화, 사회가 어떻게 변해오고 변해왔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전 사회와 다르게 현재 어떤 사회, 디지털 사회로 얼마큼 변해왔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여주는 논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통계개발원이나 통계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OECD에서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도 만들고 이런 거를 잘 해라라고 하면서 설계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추진된 2017년, 2018년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 지표도 처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다음에 그 프레임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한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로.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OECD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로서 이제 3단계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그 거버넌스가 잘 구축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도 만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말 그대로 이전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말 그대로 고잉 디지털, 디지털화된 사회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쯤에 와 있을까?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연구 성과물로서 고잉 디지털 툴킷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앞서 보셨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각 프레임의 각 영역별 대표적인 그 지표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국가별로 측정을 해서 각 나라별로 어느 수준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인덱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지표는 만들지 않고 각 지표별로 어느 수준인지를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영역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지표보다는 첫 번째가 이제 접근성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성, 혁신, 그다음에 일자리, 사회, 신뢰, 시장 개방성입니다. 네, 이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지금 OECD에서 고잉 디지털 툴킷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영역과 이따 이제 소프트 정책 연구소에서 나온 그 프레임을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그 영역만 좀 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이 얼마큼 발전해 있고 뭐 인력이 얼마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한 트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U인데요. 아마 이 지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앤 소사이티 인덱스인데요. 줄여서 이제 DESI인데 이게 이제 EU에서 앞서 이 OECD와 유사하게 지금 현재 EU에 소속된 회원국들이 디지털화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적 자본, 연결성,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이 얼만큼 통합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퍼블릭 서비스가 얼만큼 디지털화 되어 있는지 요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좀 적은 만큼 실제로 지표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EU에 소속된 나라 회원국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좀 격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표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기 디지털 공공 서비스와 같이 실제로 시민들이 얼만큼 그런 디지털화된 것들을 디지털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얼만큼 시민이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넣었다입니다. 자, 이런 틀에서 뭐 국가별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틀을 따라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2022년에 김성옥 박사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먼저 이제 프레임을 잡고 거기에 주요 지표들을 만드셔가지고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이 딱 눈에 드실 겁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영역이 있고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OECD나 EU에서 좀 강조했었던 트러스트 소사이어티, 아까 뭐 퍼블릭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고 주로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게 한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스타의 그 좋아요 개수에 상처를 받듯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변화해 오고 있는지, 요거를 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OECD에서도 House Life in the Digital Age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돼서 2019년도에 보고서가 발간됐고요. 아까 강정환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었고 그 1세션에 문아람 박사님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미 이제 반복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요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의 삶의 질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다가 기회와 위험 요인 두 가지를 같이 차원으로 더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이 마냥 좋냐?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는 뭐 새로운 형태의 소통일 수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것처럼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활용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위협으로는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OECD에서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표를 잘 보시면, 자, 기회 지표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지표입니다. 기회 지표로. 반면에 위협 지표는 인터넷 사용의 불평등.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앞서 다시 좀 넘어갈게요. 자, 기회 요인으로서 접근성이 늘어나고 활용의 다양성이 늘어나서 디지털 혁신으로 한 이점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협으로는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표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그죠? 반면에 이제 위협 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잘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한 지표를 개발할 때, 정책 지표를 개발할 때 투입 과정, 결과, 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은 투입의 한편으로는 접근성은 투입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보지 않고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위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평등이 그래서 성과 지표처럼 어떻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표 프레임워크를 보고 지금 앞서 미래 이런 기회와 이런 위협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으나 실제로 그걸 지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내용을 좀 사실 뭐 OECD 지표를 막 소개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어드리면 건강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을 얼마나 하느냐와 어린이의 디지털 중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을 해서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측정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온라인으로 많이 예약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러한 지표 프레임을 그 OECD에서 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그 강정환 교수님이 이제 책찍질을 해주셔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일부 지표는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OECD에서 현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특히 이제 한국이 들어간 지표들을 넣어가지고 각 영역별로 좀 기회 지표와 위협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운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그 승인 통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사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만족스럽지 않고 저도 이제 지표를 제안하고 보고서는 썼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따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민이 이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여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딱 끝에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뻔했는데 그냥 그 과정상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질 지표를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사회와 다르게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됐는데, 그죠? 그러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떤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얼만큼 변해 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보셨던 OECD처럼, 그죠? 물론 이제 무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이전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얼만큼 변해 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한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기존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해 오고 있고 변해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OECD나 EU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논의들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아마 최발 실장님과 저희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논의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뭐 탑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는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연구에서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전환하는 개념을 적용을 한다 싶으면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그 OECD 프레임워크처럼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변해왔는지 이거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고민점을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최벌 시장님하고 청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지표를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청년 연령층 결정됐어요. 만 19세에서 34세로 연령이 결정됐는데 조사마다 개인을 조사한 것도 있고 가구를 조사한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의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청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변화하면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연령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정말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가 없다. 근데 이제 사실 통계청이나 개발원에서 이거를 만들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이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통계 개발원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잡아주시고 이거를 같이 연구소와 같이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시면 마치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좀 해외에서도 좀 높이 평가받는 연구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인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